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5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에서는 제한적인 변동성이 특징적인데요. 고용 지표가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로 인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고요. 시장이 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금리 인하의 금리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미국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이제 또 잠시 후에 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앞둔 시장의 경계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요, 주말에 껴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수급 상황으로도 여실히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에서 파생된 섹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오늘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브로드컴에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I 부분에서 시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발표했고요. AI의 매출액이 63%가량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다음 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브로드컴의 3분기 실적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매출액은요, 160억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한 22%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분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에도 1.69달러를 기록하면서 무려 36%의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매출액과 EPS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무려 67%를 기록했고요. 제품 믹스의 영향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부분의 실적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 솔루션이 91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서 AI 매출이 63%가량 증가한 52억 달러, 10개 분기, 10분기 연속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XPU 같은 경우에 비중이 60%가 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반도체, 비AI 부분의 반도체는요, 보합권 수준으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 엔터프라이즈라 스토리지가 좀 부진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브로드밴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세가 확인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분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한 17%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히나 AI 부분의 매출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시장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영업이익 분기별로 나눠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 역시나 2025년 4월 달에 조금 꺾이는 듯 했다가 다시금 들어 올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 역시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는 것 또한 긍정적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 24% 증가할 것이고 AI 반도체 부분이 66%가량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AI 반도체 부분의 성장세가 4분기에도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분도 24%가량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게 된다면요. AI 반도체 부분의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짙은 파란색이고요. 25년 4분기에는 조금 더 AI 부분이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실적을 이끌 수 있는 건 ASIC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에 28% 전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체 매출 비중, 그 AI 비중의 33%를 차지하고요. 반도체 매출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외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게 오픈 AI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AI 수주 잔고가 1,100억 달러라고 보게 된다면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반도체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의 계약 체결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장성에 대해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50에서 60%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좋았는데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좋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ASIC의 독점력으로 인해서 브로드컴이 두 번째 엔비디아다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만하다라는 시장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HBM4 맞춤형 HBM 거기다가 에이스계 CXL까지 정말 많은 단어들이 나오면서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정리해 주려고 하는데요.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고성능 연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GPU의 전산 속도를 높이는 핵심 메모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GPU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GPU에 대해서 GPU를 지금 만들고 있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블랙이라든가 루빈 같은 게 있겠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맞춤형 HBM 그리고 HBM4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춤형 HBM 같은 경우 HBM4부터 적용이 가능한데 고객사 AI 모델에 맞춰서 설계된 HB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춤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테스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화된 연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XL 같은 경우에는 ASIC 안에 들어가는 특화된 연료가 잘 통하게 하는 고속도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BM4는요. 엔비디아 루빈 안에 들어가는 핵심 플랫폼이고요. 맞춤형 HBM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고 있는 삼성과 SK가 만들고 있는 그러한 HBM4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대만 업체들도 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빈과 같은 GPU 엔비디아 독점을 깨기 위해서 지금 브로드컴에서 만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픈 AI와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CXL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보다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고속도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HBM과 보안 관계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데이터 센터가 지속적으로 확장했을 때 CXL 역시나 핵심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기사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HBM4 그렇다면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3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HBM4에 대해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지금 최종 테스트 단계에 진입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세계 최초로 HBM4 샘플을 공급을 했고 지금 초기에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가져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2개월 정도 늦습니다. 그런데 로직다이의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SK 하이닉스는 12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과 전력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더 늦지만 안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D램 적층도 지금 이 1C가 적용이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1B입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사양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점유율은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르게 쳐갈 수 있는데 성능 자체의 안전성이라든가 발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우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평가는 어떨까요? 우선 오늘과 어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온 두 종목을 정리해봤는데 SK 하이닉스는 UBS에서 목표 주가 무려 39만 4천 원 나왔습니다. 현재 20만 원 선, 30만 원 선 밑돌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가 훨씬 더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초기의 물량을 HBM4에 대해서 주도할 것이다라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KB증권에서 24만 원으로 목표 주가 올려잡았고요. AI가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 MLCC라든가 패키징 기판이 호황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삼성전기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연고점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CXL 부분도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속도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죠.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로 있는 중국의 몬타즈 테크놀로지에서 3.1 컨트롤러를 출시를 했습니다. CXL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조금 앞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연장선상으로 인터페이스 칩이라던가 컨트롤러 IP 그리고 테스트 장비 분야 국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연동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BM4에 대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루빈에 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쪽의 비중을 좀 크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DDR5 범용 반도체에 대한
지금 투자나 생산을 좀 줄이고 있는데요. 생산이 줄이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범용도 함께 주목할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옴디바 같은 경우에는요, 서버용, 모바일용, PC용 DDR5의 가격이 모두 다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투자 포인트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 데이터 센터의 시장이 점점 더 커질수록 GPU 시장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HBM4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와 함께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라던가 이러한 기업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HBM4에 주목을 하기 때문에 DDR5 범용 반도체의 가격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해 보시면서 반도체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체크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네이컷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시 구간 우리 시장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우리 시장 2시 10분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양 시장은 일제히 상승하고 있지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상승세가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민간 고용 데이터가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실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발표될 이 8월 고용 데이터 여기에 조금 더 관망세가 붙으면서 코스피는 제한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3,20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810선 부근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일중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이 장중에 3,200선을 잠깐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오전장에 3,200선 내려놓으면서 3,196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이내 올려내면서 3,200선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내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3,20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일중 흐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세가 강하게 붙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현재 시간 기준으로 거의 일중 고점을 지나가고 있고요. 810선 재회복해주면서 81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811포인트까지 올랐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여전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코스피 수급 상황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기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장중에 수급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오전장에 보였는데요. 오장 들어서 이 매도 폭을 키우게 되면서 순매도로 포지션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6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도 1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80억가량 소폭 사들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관이 연속 2거래일 연속으로 담아내고 있는데 오늘 200억가량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현재 순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권 열어보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43%가량 하락하면서 69,800원 선 지나고 있는데 오늘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에서 브로드컴이 AI 칩, 이 반도체 칩에 대해서 호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3.39% 넘게 오르면서 27만 원 선 회복해줬고요. 27만 4천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 LG 솔루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락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알테오젠의 상승 0.64%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펩토론과 파마리서치가 상승하는 가운데 파마리서치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2.41%가량 오르면서 63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미용 의료기기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오늘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이 어제자로 이 그룹사가 1.1조 4천억가량의 지분 모두 매각
매각했다라는 소식, 이 블록딜 소식의 약세입니다. 이 거제 사업장에서의 인명사고 소식에 더불어서 이 블록딜 소식까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5% 넘게 하락하면서 11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특징주는 TSR 로보티스입니다. 이 쿠팡이 로봇 투자를 200% 넘게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의 급등인데요. 일단 2026년까지 쿠팡이 AI 자동화 또 물류에 대해서 3조 원가량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TXR 로보틱스가 현재 쿠팡의 휠 소터를 70%가량을 TXR 로보틱스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련 수혜 기대감이 지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25% 넘게 튀어오르면서 17,1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열어보시죠. 마지막 특징주 LNC 바이오입니다. LNC 바이오가 휴메딕스와 공동 개발한 이 스킨 부스터 리투오가 국내에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상한가 터치한 이후 지금도 상한가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리투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리주란보다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이 콜라겐을 직접 주입한다라는 효과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피부과에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얼마 전에 나온 이 싱가포르의 품목 허가 소식에 더해지면서 오늘 큰 주목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42,1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마켓 에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이커 브리핑을 통해서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 세워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브로드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 부분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셨는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브로드컴 예상대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들을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의 어떤 독주 체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오늘은 호재로 작용하면서 삼성전자 대비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실적 발표에서 더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은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사실 지금 브로드컴이 어떤 고객사라고 말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신규 고객사를 바탕으로 해서 한 1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AI 칩 를 수주를 했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 거의 오픈 AI로 확실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독주 체제가 좀 무너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약간의 우려감이 생기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간에선 조금 빠졌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분간의 어떤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후발주자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이런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하나의 기업을 통해서 모든 제품을 공급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급처를 다변화를 시켜서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사실 브로드컴만이 아니고 오픈 AI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빅테크 사들이 주문형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경쟁이 심화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는 나중에는 좀 주가가 밀릴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진다는 것 자체가 캐파가 커지는 거거든요. 시장이 커지게 되면 거기에 제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소재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부품이라든지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낙수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소재, 부품, 장비 모두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앞으로도 뭐 다른 오픈 AI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주문형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쪽에서 만든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뭐 HBM4라던가 여러 가지의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엔비디아 지금 HBM4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지금 최종 단계 돌입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 삼성은 조금 늦긴 하거든요. 근데 안정은 또 삼성이 더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속도전으로 가고 있는 SK 하이닉스냐, 좀 네. 안전성이나 기술력을 조금 더 추구하고 있는 삼성이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위험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 네. 역시나 투트랙입니다. 아, 투트랙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만약에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실제 납품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그때 비중을 늘려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 퀄 테스트 통과가 좀 지연이 된다거나 납품이 지연된다고 하면 역시나 이거는 또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지금 100% 비중을 넣기에는 사실상 좀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어차피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이제 확대를 하겠지만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당분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투트랙으로 가되 이제 삼성전자가 실제적으로 엔비디아 퀄 테스트가 통과를 한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더 삼성전자로 실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트랙 전략 오늘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HBM4 테스트가 지금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그렇다면 국내 소재 부품 업체 중에서 좀 수혜가 기대되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HBM4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반도체 칩이라든지 HBM 쪽에서는 발열이라든지 수율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네,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아니면 검사 장비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대표 어떻게 보면은 종목이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TC 본더를 만들고 있는 대표 우리나라 기업인데 물론 지금 하나비전 쪽에서 이제 HBM 이제 4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TC 본더를 만들기 시작을 해서 후발주자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회사의 어떤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은 당분간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회사가 갖고 있는 TC 본더라는 장비 자체가 발열이라든지 이런 수율 같은 것들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미반도체는 계속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 테스트 소켓이라든지 버닝 소켓 쪽에서는 이제 ISC가 상대적으로는 지금 부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열 관리라든지 이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소켓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ISC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TCK 같은 경우가 고순도 SiC 링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열이라든지 플라즈마의 내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HBM 이제 공정 과정에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링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TCK도 계속적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솔케미칼과 솔브레인 같은 소재 기업들도 보셔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납품하고 있는 소재들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방열에 특성이 강한 이런 소재들을 실제로 HBM 공정 쪽에다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종목군들은 일단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서 갖고 오는 거니까요.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기억을 하셨다가 관심 종목으로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M 발열 쪽이라든가 아니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이야기해 주셨고 HBM 생산에 좀 기업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범용 D램의 생산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오히려 좀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그로 인해서 뭐 DDR5 같은 경우에는 또 수요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소부장 플레이어들이 있을까요? 역시나 너무나 많습니다. 많아요. 네, 네. 지금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네.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소부장 기업들 중에 안 오른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미 실적들은 돌아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한 종목들도 워낙 많은데 그중에도 또 뭘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소재 부품 장비들 몇 종목씩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소재 쪽에서는 당연히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는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식각세정용 화학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 수율 안정화의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솔브레인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수가스 쪽에서 또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산 네오룩스와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패키지 특히나 D램 쪽 패키지 핵심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쪽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비 쪽에서는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한미반도체 당연히 탑픽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KC텍 같은 경우가 D램이라든지 이 적층 공정에 들어가는 TSV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KC텍 그리고 STI 같은 경우가 세정 장비 쪽에서 최근에 수주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리플로우 장비 쪽을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일단은 STI에도 한번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검사 쪽에서는 역시나 한번 좀 전에 언급드렸던 ISC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들어서는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가 적층 패키지에서 불량을 검출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DI, 범용 D램 쪽에 네. 장비를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DI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럼 HBM4 그쪽이랑 좀 비교했을 때 중복되는 기업들 살펴보면 소재에서는 덕산 하이메탈, 장비에서는 한미 반도체, 그리고 검사랑 테스트 쪽에서는 ISC를 좀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셔서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맞춤형과 관련돼서 ASIC 시장도 좀 조금 최근에 브로드컴과 관련돼서 주목을 받고 있고 CXL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넥스트 HBM이다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 가운데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CXL 쪽은 지금 천천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네. 차세대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관련주들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지금 오히려 맞춤형 주문형 반도체 이쪽을 좀 더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미 앞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벌써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오픈 AI 거를 지금 계약을 수주했을 하고, 정도로 네. 이미 빅테크들은 주문형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전략을 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 보이는 쪽에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관련주로 삼성전자를 안 말씀드렸을 텐데 이제는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네. 실제 매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파운드리 2위 기업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문형 반도체 수주를 좀 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돼서 호재가 될 수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 삼성전자가 움직이진 않지만 일단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종목 정도를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네페스아크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170원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가 고객 맞춤형 반도체 패키징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각 기업들마다 원하는 니즈가 다 다르거든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데 패키징 쪽에서는 이 주문형 반도체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네페스아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작년에 46,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현재는 15,000원대거든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그러네요. 사실 작년에는 적자였어요. 그래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2분기까지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까지 분기 적자가 지속됐지만 2분기 때 영업이익이 46억 원으로 완벽하게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16억 원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구간에서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패키징 기술이 더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분할 매수하기 좋은 그런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점점 더 맞춤형으로 진화하게 될 때 지금 네페스아크 패키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UBS에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HBM4에 대한 점유율, 성장성 이 부분을 거론하면서 목표 주가를 크게 올려 잡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이다 보니까 네. 어떤 식으로 종목을 조금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지, 짜야 되지라는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께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반도체 업황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는 네.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업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었을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항상 장비주입니다. 일단 공장을 더 재가동을 하거나 아니면 캐파를 확장한다고 했을 때 공장 땅을 사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처음 들어오는 게 소재 부품이 아니죠. 당연히 장비가 들어가야 소재 부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주가 장비가 훨씬 더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호재성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장비주들의 주가도 양호한 흐름들을 먼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HBM 관련된 장비 쪽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역시나 이 장비단에서도 실적이 이미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가거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PSK 홀딩스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PSK도 있는데 PSK 홀딩스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후공정 쪽을 담당한다고 한다면 전공정 쪽에서는 또 PSK가 또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세정 장비죠. 디스컴 장비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리플로 장비라고 해서 반도체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숄더블 평탄화 작업에서 다 들어가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둘 다 역시나 우리나라 고객사들을 다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적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고객사들이 모두 다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장비 수주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PSK홀딩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PSK홀딩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8만 5천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3만 6,5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는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고 실적은 하지만 한치도 흔들린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질 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주가는 아직 바닥권에 있는 PSK홀딩스는 무조건 봐야 되는 종목이다. 업계 선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HPSP가 작년까지 엄청난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가 맞아요. 지금 좀 아쉽게 됐죠. 6만 3,9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만 6,9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엄청나게 할인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안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900원대 영업이익을 계속적으로 달성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영업이익도 역시 당기순이익도 일단 80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이익률도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가장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 제품이 뭐냐면 일단 고압수 어닐링 장비인데 어떻게 보면 웨이퍼 쪽에서 열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1위 기업이고 일단 후발주자가 있긴 합니다. EST가 이제 뛰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이 회사도 워낙 고객사가 단단하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높고 그다음에 고객사와의 어떤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은 당분간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HPSP를 계속적으로 장비 주주 중에 또 탑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후발주자인 EST까지도 묶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PSP 그리고 EST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고압수 어닐링 관련된 부분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결국에는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표님의 말씀에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었고요. 소부장 관련 기업들 가운데 시장이 확대가 됐을 때 장비 기업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시장 곳곳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기판과 패키징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KPC의 2025를 찾은 겁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250개사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삼성전기는 차세대 기판으로 주목받는 글라스 코어 패키지 기판을 선보였습니다. 기존 기판보다 두께를 40% 줄였고 대면적 기판에서 흔히 발생하는 휘면상을 개선했습니다. LG이노텍은 최신 모바일용 기판 기술인 코퍼 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기판 위에 미세한 구리 기둥을 세워 메인보드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기판 크기를 최대 20% 줄이면서도 회로수는 늘릴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들의 기술력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성 DS는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 재료 리드 프레임에 초방막 팔라듐 도금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내열성과 내부식성이 강점입니다. 한 회사에서 동시에 패키지 기판하고 그리고 테이프 기판 그리고 리드 프레임을 동시에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는 저희 회사가 유일합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리드 프레임을 공급하고 있다는 장점, 그게 저희 리드 프레임의 가장 큰 장점이고 엔비디아향 패키징 장비도 공개됐습니다. 시간당 5만 개의 범프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저 범프 마운터입니다. 반도체 패키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람의 머리카락을 100마이크로라고 했을 때 그보다도 훨씬 가는 솔더볼 40마이크로짜리를 한 발 한 발을 핸들링하면서 레이저로 제팅해서 본딩해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고도화되는 패키징 기술 경쟁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금요일 오후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한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HMM 관련 소식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HMM이 드디어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대감에 오늘 주가는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에서 HMM 임수 관련해서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운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업인 철강이나 2차 전지 사업이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그룹 차원에서 구조 개편을 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높은 몸값과 대주주의 매각 의사 등이 역시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HMM의 경우에는 현재 대주주가 산업은행이 36%, 한국해양진흥공사가 35%가량으로 정부의 지분이 71%나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시가총액이 약 24조 원대 규모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포스코의 지주사인데 현금성 자산이 약 7조 원대, 유동성 자산 44조 원대여서 이러한 높은 몸값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도 남아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수설을 두고서 KB증권에서는 H&M 인수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있는데 재무적인 리스크와 기존의 핵심 사업과의 시너지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자본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더 크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역시나 인수를 하게 된다면 기존의 핵심 사업 그리고 시너지가 높은 일부 사업부만을 인수하는 등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HMM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상승 탄력이 나타났는데요. 현재 구간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는 1.7%의 오름세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85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태운로직스의 경우에도 3%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KSS 해운도 강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반면에 펜오션과 대한해운의 경우에는 오늘 약세 흐름 보이면서 동반 1%대까지 낙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일컬어지는 브로드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깜짝 실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전체 매출에서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에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꽤 높았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중요한 것은 AI 반도체 쪽의 매출이었겠죠. 이번에 또 52억 달러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 63%의 급증세 기록했습니다. 4분기 전망치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소부장 관련주들, 어제 특히나 장비주들 흐름이 좋았는데요. 오늘도 관련주들 분위기가 좋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를 좀 부추길 만한 증권가의 리포트도 나왔는데 SK증권에서 소부장 뛰어라면서 블랙핑크 노래 제목을 인용했습니다. 4년 주기의 투자 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4년 만에 나타나고 있는 이 빅 투자 사이클이 올해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나 AI 추론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메모리 업체들의 투자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소부장들의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 분위기는 어떨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그래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종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한솔 아이온스 같은 종목은 무려 8%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QRT의 경우에도 8% 가까운 오름세 포착되면서 13,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엑시콘과 파두, 네오셈과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도 오늘 탄력 좋습니다. 5에서 6%대 상승세 가져갑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네, 하나오션은 주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악재가 좀 겹치는 모습입니다. 거제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고요. 또 블록딜 매각 소식까지 오늘 전해졌습니다. 한화 임팩트 파트너스가 미국 자회사인데 블록딜 방식으로 하나오션의 주식을 해외 기관 투자자에게 전량 매각한 것으로 공시를 내놨고요. 이 주식 수량이 꽤 크고 매각 가격이 주당 10만 7,100원으로 전체 규모가 1.4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지분율이 기존의 46%대에서 42%로 낮아졌다라는 점, 오늘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직원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소식까지 오늘 주가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조선주들 시세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조선주 안에서는 이에 따라서 엇갈린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5%대 낙폭 그립니다. 11만 2,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국카본도 2%대 약세, 동방성기까지 최근에 좀 올랐던 조선 기자재들 하락 반전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조정 좀 받아가는 가운데 그래도 한화엔진, HT 한국주선해양은 1%대까지 탄력 좀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에스파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새 미니 앨범 리치맨이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선주문 111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7번째 밀리언셀러 달성을 예고해 놓은 상황인데요. 우리 방송이 시작하기 한 1시간 전쯤에 에스파의 신곡 리치맨이 공개가 돼서 저도 들어보고 왔는데 역시나 에스파다운 신곡인 것 같습니다. 파워풀한 에너지가 좀 돋보이는 곡이어서 이번에도 인기를 많이 끌 것 같다라는 그런 예감이 들었는데 신한투자증권에서 SM에 대해서 좋은 건 다 같이 알기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역시나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활약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에스파를 비롯해서 라이즈, NCT-위시 등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업종의 투자 포인트로 꼽히는 이 굿즈에 가장 전략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또 중국의 본토 공연이 없이도 중화권 매출 가장 크게 호전되고 있는 엔터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연내 지속될 중익 사이클 확정되고 있다라면서 흔들릴 때마다 매수로 대응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엔터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떤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SM이 3%대 오름세 역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에스파의 신곡 공개된 이후로의 주가 흐름 오늘 마감대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의 경우에도 2%대 동반 강세로 29만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JYP 엔터 그리고 YG 플러스까지 견조한 흐름 보이는 가운데 YG 엔터의 주가는 장중에 하락 반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종목들의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서용원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들 좀 점검해 보고 있는데 어떤 종목 눈여겨보셨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무벡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의 처음 상승과 이어서 자동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가지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오늘 상승이 나와주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한다라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수주 실적이 2,500억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으면서 매출에 크게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화장품과 ESS 등의 여러 분야에서의 물류 창고 관련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의 수주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좀 높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속적으로 로봇주 안에서도 특히나 자동화 시스템과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ABL 바이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노피로 기술 이전한 ABL301에 대한 임상 1차에서 우수한 내약성, 안정성을 확인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최근 바이오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가 볼 만한 특징주들 함께 짚어주셨고요. 종가 베팅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SK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 이제 지주사 합격으로서 좀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최근 SK 실론트에 대한 매각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시를 통해서는 아직 결정된 부분들이 없다라고 좀 발표가 됐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모습들로
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라면 외국인 수급과 좀 더불어서 동반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라면 중장기적인 전략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에 대한 의견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장 마감 약 46분가량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이 시점에서 짚어볼 종목들 만나보시죠.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15개 오후장 특징주들 먼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특징주들 이렇게 포진해 있는데 HLB의 경우에는 리보세라님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오픈 AI와 협력이 강화된다라는 소식 속에 역시나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TXR 로보틱스 이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소식에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집중적으로 볼만한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SK하이닉스 점검해 봐야겠네요. 장중에 27만 5천 원까지 오늘 고점 높였고 4거래일 연속 올라주면서 이번 주 흐름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 SK하이닉스의 상승이 유독 더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는 오르지 않고 있는데 SK하이닉스만 이제 개별적으로 좀 오르고 있어서 더욱더 이제 SK하이닉스의 어떤 상승세가 오늘 이슈가 되는 듯한 느낌인데요. 지나간 거죠. 사실 뭐 2분기에 DM 점유율, 글로벌 DM 점유율이 발표가 됐는데 뭐 항상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시장에서 뭐 다 알고 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1분기보다 2분기가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럼으로써 3분기, 4분기도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주가에 좀 작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뭐 D램 1분기 점유율이 36.9%에서 2분기에 39.5%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이제 삼성전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물량을 하이닉스가 뭐 쉽게 얘기해서 좀 뺏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HBM4에서 과연 하이닉스가 아직 그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와 이제 계약을 안 하고 있죠. 왜 계약을 왜 안 하고 있냐면 바로 삼성전자 퀄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과거에 이제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관계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갑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이 AI 칩을 몇 대를 생산할지 계획을 짤 때 하이닉스의 HBM 생산량에 맞춰서 그 계획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생산량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매출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그럼 이번에 이제 계약은 내년으로 좀 약간 미뤄질 것이라는 보도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HBM4 퀄 테스트나 엔비디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어떤 그 매출이나 시장에서 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호재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사실 알리바바의 이제 AI 칩 자체 개발, 뭐 생산 이런 뉴스가 들었을 때 사실 충격이 좀 있었었는데. 과거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의 매출이 25% 정도,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45% 굉장히 25% 4분의 1 정도 굉장히 큰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제재를 좀 하면서 최근에는 과거 25% 대비해서 절반 조금 못 미치는 13% 정도까지 줄어들긴 했었습니다만은 어떤 한 기업의 매출이 한 곳에 13% 정도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엔비디아 진영에 있는 한마디로 이제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조금 훼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부분은 항상 좀 리스크로 상존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100% 부과 예고를 했죠. 근데 거기다 좀 단서를 좀 달았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겠다. 사실 이게 딱히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는 너무 많은 걸 이제 뭐 확정을 하는 듯이 얘기를 했다가 말을 바꾸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뭐 믿업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뭐 하이닉스도 미국에 이제 패키징 공장 짓고 있죠. 28년도 정도 이제 가동 목표로 짓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말에 의하면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도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두 기업이 짓고 있기 때문에 관세와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순매수, 기관 매도로 오늘 잡히고 있는데 주봉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일봉으로 보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한 달 넘게 지금 횡보 이제 박스권이거든요. 지금 하이닉스는 박스권 상단에 딱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주봉 차트를 길게 보면 우리 앵커께서 보시기에는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이쁘죠, 차트가. 네,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3단 저점 잡고 이제 30만 원 넘었다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주고서 러프하게 이제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는 느낌인데 물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수급으로 보고 어떤 실적으로 봐야지 이 차트로 뭐 미래를 뭐 예견하는 것은 좀 약간 말이 안 되긴 합니다만 차트만 봤을 때는 사실 실질적으로 일봉으로 보는 것과 상당히 다른 느낌입니다.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는 정리를 좀 하면은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나쁘진 않고 수급도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뭐 앞으로 3분기 실적 HUM4 대응해서 이제 하이닉스가 어떠한 지위를 좀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지 계속 좀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함께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어떤 퍼포먼스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정리해 보겠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솔로엠 선택해 주셨네요. 행동주의 펀드에서 이제 지분 매입 소식 들려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5%대 오른세 포착이 되고 있고 장중에 2만 원선 터치하기로 했더라고요. 이 이슈를 어떻게 해석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솔로엠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 좀 뭐 하는 회사인지 설명드리면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살 때 이제 가격이 써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프린트해서 끼워 넣는 걸로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제 뭐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전자식으로 표시가 되는 전자식 가격 표시기를 쓰고 있죠. 이제 가격을 뭐 10원을 다운을 시켰다 그러면 그냥 뭐 카운터 같은 데서 이제 조정을 해주면은 바로 이제 다운되는 가격이 표시가 되는 건데 솔로엠 이제 종업원 지주회사죠. 종업원 지주회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 오너를 제외를 하고 임직원이 그 회사의 지분을 상당 부분 보통 50% 이상 갖고 있는 회사를 종업원 지주회사라고 하고 솔로엠이 55% 되죠. 대표 빼고 임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 지주회사고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재벌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특정 사업 부분을 그 회사에서 다니던 직원이 나와서 그 부분을 띄어서 인수를 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걸 종업원 지주회사라고 하는데 솔로엠은 두 개 다 해당하죠. 삼성전기 이제 여기 대표가 삼성전기 다니다가 삼성전기에서 이 전자표시기 사업 부분을 이제 띄어와서 인수를 해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 방금 운영을 해주시는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지분 취득 이제 8%까지 넘어섰죠. 8%면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지금 이 대표 이제 성이 이제 전시기 때문에 전성호 대표이기 때문에 전 대표라고 표현을 할게요. 전 대표 지분이 15%가 안 됩니다. 14.9% 그리고 특수 관계인 지분까지 합쳐도 16%가 살짝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좀 지분 구조가 좀 취약하죠. 근데 뭐 종업원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인수에 대한 뭐 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소액 주주 연대가 5% 지분을 모아서 회사에다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요구를 했냐면 일단은 뭐 자사주 소각이나 집중 투표제도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그 전에 좀 문제가 불거진 게 있었죠. 어떤 게 불거졌냐면 사실 이 솔로엠에서 ESL 그 전자 표시기 사업 부분 떼내면 뭐가 남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분할을 한다라고 발표는 아니고 시장에서 캐치해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부인을 했죠. 안 한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사실 주관사까지 설정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뭐 사업과 관계된 부분이 아니라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 2명의 아들한테 사업을 승계를 해주기 위한 절차라는 부분에서 일단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굉장히
좀 약간 화가 난 적이 좀 있었죠. 그리고 부동산 관련돼서도 좀 약간 문제가 불건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회사의 잘못된 부분을 좀 바로 잡고 주주 입장에 서서 어떤 배당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그런 펀드를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는데 이 펀드가 이제 그 지분 구조가 높아지면서 솔루엠이 그동안에 소액주주 연대가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었고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주주 구성을 보면 뭐 국민연금도 한 뭐 7% 정도 갖고 있고 VIP 자산운용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근데 좀 약간 노이즈가 좀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오늘의 상승은 어떤 그 전조 증상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상당히 좀 기대감이 많았던 기업인데 실질적인 측면도 좀 최근에 좀 약간 다운이 좀 됐었고 주가도 좀 많이 내려왔죠. 근데 어떤 시장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솔루엠이 글로벌로 봤을 때 프랑스 이제 비전이라는 회사가 이제 1위고 거의 글로벌로 봤을 때 2위, 3위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앞으로 성장성도 굉장히 좋고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어떤 마트나 이런 쪽이 전자 표시기를 가격 표시기를 쓰면 성장성이 없을 텐데 아직도 굉장히 많이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은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사실 외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은 최근에는 매수를 들어왔다가 어제 그제 정도는 이제 매도 쪽으로 돌아섰는데 기관 수급이 사실 뭐 그렇게 뭐 살 때도 그냥 그렇고 팔 때도 그냥 그렇고 큰 어떤 영향력이 없어요. 뭐 이 솔루엠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어떤 그 매매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길게 봤을 때는 기관 수급 이퀄 지금 솔루엠의 주가 흐름과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기관의 저점, 그다음에 솔루엠의 저점, 매도할 때 떨어지는 흐름. 일단 외국인 수급보다도 기관 수급이 그래도 뭐 참여 비율은 적어도 결정력이 좀 많은 듯한 느낌인데 오늘 일단 굉장히 뭐 퍼포먼스 높게 나왔다가 위에서 많이 밀려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바라는 것은 이 행동주의 펀드가 이 솔루엠의 그동안에 좀 시장에서 아쉬웠던 점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자리는 좋다. 가격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루엠 만나봤습니다. 이 사업의 성장성도 괜찮고 행동주의 펀드 개입으로 인해서 앞으로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 좀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 짚어주실 시간입니다. 네. 금요일 포착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엔터주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하이브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하이브. 네. 엔터주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생각 아마 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JYP, 그다음에 YG, 뭐 하이브, 뭐 SM 이 빅4는 사실 어떤 실적도 좀 약간 다르고 아티스트들의 데뷔 시기도 다른데 왜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같이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뭐 한 종목이 이제 올라가면은 따라서 올라가고 반대로 떨어져서 같이 떨어지는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엔터주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냥 이 뭐 빅4에서 어떤 걸 사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익률이 나오는데 오늘 SM 뭐 하이브 뭐 거의 비슷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브가 이제 어떠한 느낌으로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K-팝이 조금 더 퍼포먼스를 받고 있는데 하이브가 영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27년도 2월달 극장 개봉으로 K-팝 주제로 이제 미국에서 영화를 찍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건 아니죠. 이제 SM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니까 일단 게임사들은 신작이다라고 하면은 엔터사들은 아무래도 아티스트죠. 이 IP 이제 쪽이 좀 움직이고 데뷔도 하고 일단 뭐 어떤 퍼포먼스가 나와야지 움직일 텐데 하이브만의 어떤 아티스트들의 움직임을 좀 한번 몇 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이제 다국적 보이그룹 N팀이 다음 달 한국 데뷔를 한다라고 그래요. 이제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그룹이었었는데 우리나라로 데뷔를 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뭐 인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디션 통해서 이제 데뷔한 그룹이죠. 그 다음에 가장 핫한 게 캐치아이라는 걸그룹인데 일단 우리나라 걸그룹 노래는 이제 보통 K-팝이라는 장르를 형성할 정도로 거의 좀 약간 이거 들으면은 이제 뭐 K-팝, 뭐 걸그룹 노래도 한국 걸그룹 노래 들은 느낌이 오는데 여기 캐치아이라는 그룹은 그게 아니죠. 일단 뭐 멀티 장르라고 해서
다양한 장르를 좀 소화를 하는 그룹인데 스포티파이 청취자 수가 2,700만 명, 굉장히 많은 거죠. 이 부분. 11월에 또 북미 투어를 예정돼 있는데 표가 전부 다 매진이 됐다. 그다음에 10월 달에 이제 새로 데뷔하는 보이그룹 코르티스, 이 부분 이제 시장에서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BTS는 사실 뭐 언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이제 실적적이 이제 이러한 어떤 아티스트들의 실적에 도움이 돼야 되겠죠. 시장에서 이제 분석을 하기에는 3분기 공연 모객이 굉장히 많이 상반기 대비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걱정을 한마디로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좀 하고 있는 점. 하나 최근에 이제 카카오 쪽에서 봤을 때 사실 카카오가 제가 봤을 때는 언론 기사로는 뭐 며칠 연속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시혁 의장과 관련돼서 사법 리스크는 있다라는 점은 엔터 4사 중에 좀 약간 뭐 나름대로 주가를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이브 투자에서 가장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가 한동안 좀 잠잠하다가 오늘 좀 매수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고요. 기관은 아쉽지만 좀 약간 매도 쪽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하이브 차트를 보면 좀 버릇이 있죠.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이제 조정 주고 변곡점 만든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그런 버릇이 있는데 지금 오늘이 저는 하이브에 이제 최근에 가격 조정에서 상승 쪽으로 올라가는 어떤 뭐 바닥 쪽에서 변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SM 흐름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버릇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올라갔다 조정 주고 이제 너울너울한 흐름인데 오늘은 이제 상승 쪽 하락을 마감을 하고 상승 쪽으로 턴을 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좀 약간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매수가는 일단 지금 현재 가격이 28만 9,500원인데 28만 9,000원 전후면은 뭐 괜찮죠.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목표 가격은 좀 약간 짧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방망이를 짧게 잡자 32만 원 정도. 근데 손절 가격은 27만 원으로 역시 목표가와 마찬가지로 타이트하게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분위기 타고 있는 엔터주 그 안에서 하이브 포착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32만 원까지 바라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에이직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보시면 반도체, HBM, 에이직, 또 CXL 등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반도체 섹터 전반이 훈풍이 불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브로드컴의 호실적에 따라 시장 영향받고 있는데요. 3분기 매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4분기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AI에 대한 매출이 63% 증가했다는 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브로드컴이 4번째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는 점도 전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오픈 AI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CXL 관련한 에이직 관련한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요. 자람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5%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퀄리터스
반도체 오늘 시장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3%대로 상승폭 좀 줄인 모습입니다. LG글랜드 3%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15거래일 만에 27만 원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구간 27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가온칩스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약세로 전환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로봇 확인되고 있습니다. 쿠팡의 로봇 투자 소식에 로봇주도 일제히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쿠팡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이 로봇, 자동화 또 AI에 2배 가까운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특히나 내년까지 전국 풀필먼트 센터에 3조 원가량을 투입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범석 의장이 AI 그리고 로보틱스가 이 쿠팡의 핵심 성장 동력이다라고 언급했던 만큼 시장의 기대감 모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구간 TXR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상한가 근접한 모습도 확인되고 있었는데요. 현재 구간 27%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코닉 오토메이션 장중에 상한가 도달했는데 현재 구간 상승폭 줄이면서 19%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의 경우에는 이 쿠팡 풀필먼트 센터의 공급 이력이 좀 부각됐던 모습이고요. 두산의 경우에는 8.7%대 급등, 현대무백스도 8.7%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시메스의 경우에는 쿠팡의 지분 확보 소식들 전해지면서 관심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4.9%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제약바이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약바이오주들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인데요. 미국에서 고용시장의 둔화를 다시금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고 2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밤 비농업 고용보고서 확인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커졌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25bp 인하 가능성이 99%로 올라온 상황인데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온코닉 테라퓨틱스 9%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올릭스의 경우에는 8.5%대 급등, ABL바이오도 8%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제약의 경우에는 4.8%대 강세, 에프릴바이오도 3.4%대 오름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성주원 기자의 취재 현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법적인 이슈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법조팀의 성주원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국민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메론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법적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최근 나왔다고 하고요. 이 다툼이 20년 동안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이 네. 됐으니까 올해로 이제 20년을 맞았는데 이 메로나와 메론바 이름도 또 포장도 비슷한 이 두 아이스크림 간의 오랜 싸움이 지난주에 2심에서 빙그레 승리로 일단은 결론이 났습니다. 앞서서 지난해 있었던 1심 판결 때는 빙그레가 패소했었는데 1년 만에 결과가 좀 뒤집힌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아이스크림의 승리를 넘어서 그동안 식품업계에 만연했던 어떤 인기 상품을 따라하는 이른바 복붙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기 있는 제품들을 다른 경쟁사에서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그게 좀 뒤집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1심 결과가 뒤집혀졌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심에서 빙그레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이 서주가 판매하는 메론바의 포장 디자인이 빙그레의 메로나의 고유한 상품 표시를 침해해서
소비자들이 봤을 때 두 제품을 혼동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느냐 이 여부가 이번 소송의 가장 핵심 쟁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멜론 아이스크림에, 그러니까 멜론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에서는 당연히 디자인 포장의 전체적인 색상이나 이런 것에 연녹색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제품명을 굵은 글씨로 표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뭐 흔히 쓰이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메로나의 디자인 자체가 뭐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서주의 손을 들어준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었는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메로나가 1992년 출시 이후 30년 넘게 압도적인 시장 1위를 유지하면서 이 연녹색이면서 사각형의 포장 이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빙그레 메로나라는 그런 출처를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식별력을 갖게 됐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별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일단 전체적인 조합, 이 조합 자체가 메로나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2심에서 그 1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던 좀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빙그레가 제출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였는데요. 빙그레는 1심에 패소한 이후에 좀 정교하게 설계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소비자 2,000명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메로나 포장을 또 다른 한쪽에는 메론바 포장을 제품명이나 회사명을 가린 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메로나 포장을 본 사람들의 89%는 제품명을 정확히 메로나라고 맞췄습니다. 그런데 메론바의 포장을 본 사람들 중 이 제품명을 메론바라고 맞힌 사람은 고작 6.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연녹색의 이 포장지를 보고 메로나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사람들이 메론바의 포장을 보고도 메로나를 떠올릴 만큼 두 제품이 혼동된다는 점을 좀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했다라고 본 것인데요. 2심 재판부는 이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서주가 시장에서 압도적인 인지도를 가진 메로나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의심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그 포장지 그림을 봤는데 좀 비슷하긴 하네요. 네, 소비자들이 헷갈린다라는 점을 메로나 측에서 입증을 한 것인데요. 그럼 이번 판결을 통해서 과거에 뭐 다른 비슷한 상품, 복붙 상품에 관련된 소송들 그런 거가 좀 이례적인 결과다라고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좀 다른 걸까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번 결과가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과거에도 이런 식품업계에서 비슷한 소송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해서 복붙으로 제품에 새롭게 이제 출시하는 경쟁사에서 그런 관행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삼양식품이 팔도의 불닭볶음면이 불닭볶음면 포장과 유사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를 했고요. 또 CJ제일제당의 컵반 관련해서 뭐 오뚜기와 동원을 상대로 지금 이건 모방했다라고 소송을 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법원에서는 뭐 맛이나 색상 또는 흔한 디자인 조합 같은 것들은 특정 기업이 독점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판결은 전체적인 외관이 오랜 기간 노력과 투자를 통해 쌓아올린 브랜드의 고유한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폭넓게 인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는 단순히 디자인의 유사성을 넘어서 선두주자가 쌓아올린 그런 브랜드 가치 또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식품업계 전반적으로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실까요? 네, 아무래도 식품업계에 좀 어떻게 보면 관행이라고 보였던 그런 복붙 전략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인기 제품의 색상이나 구성을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렇게 포장 디자인까지 유사하게 만드는 행위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커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업들로서는 이제 신제품을 출시할 때
타사의 고유한 브랜드 이미지를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판결은 항소심, 그러니까 2심 판결이고요. 서주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 자체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그리고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의 지식 재산권과 브랜드 가치가 점점 더 인정받고 있는 듯한 그런 법원의 판결이 나온 건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 소식 조금 더 업데이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봉합되는 듯 보였던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또 다시 좀 전면전에 치닫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창업주가 직접 법정에 서면서 갈등이 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 계속해서 이어지고 네, 있는데 화해나 타협의 가능성보다는 좀 더 전면전 양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9월 임시주주 총회를 앞두고 양측의 법적 공방이 더욱 격화되는 그런 모습인데 특히 창업주인 아버지 윤동한 회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내가 원한 싸움이 아니었다라면서 착잡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법원의 결정들은 일단은 또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 측에 유리하게 나오기도 하면서 좀 양측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창업주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그만큼 상황의 심각성을 좀 반증하는 듯 하는데 먼저 이번 주에 있었던 윤동한 회장의 법정 출석 어떤 배경에서 진행이 된 거고 또 윤 회장이 직접 밝힌 입장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3일에 대전 고등법원에서 이 딸 윤여원 대표 측이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 신문이 열렸는데 바로 이 자리에 창업주인 아버지 윤동한 회장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이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 발생 이후에 윤 회장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눈길을 끌었는데요. 윤 회장은 변론에 앞서서 직접 발언에 나서서 나는 이런 소송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 그러니까 아들 측에서 먼저 법정에 서게 해서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번 경영권 분쟁의 책임이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에게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선에서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이면서 평생 일군 회사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설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내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경영권 분쟁의 최대 핵심이 아버지의 주식을 반환하는 그 소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주식의 반환 소송의 쟁점이 증여의 성격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측은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네, 아버지인 윤 회장 측 그리고 딸 윤 대표가 이제 아버지와 딸이 이제 같은 지금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2019년에 주식 증여가 3자 간 경영 합의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어떠한 그 조건 하에서 재산을 물려준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들인 윤 부회장이 동생, 그러니까 딸의 독립 경영권을 침해해서 합의를 깼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의 전제 조건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가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된다. 아들이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반환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아들 윤 부회장이 있는 콜마 홀딩스 측에서는 경영 합의를 전제로 증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는 거죠. 당시 작성된 별도의 단순 증여 계약.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 단순한 증여인 거지 어떤 삼자 간의 경영상의 어떤 그 조건을 걸어서 증여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주식을 증여했을 때 딸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준 건데 지금 침해가 됐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라는 게 회장 측의 입장이고 아들 측은 아니다, 그냥 난 증여를 받은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소송과는 또 별개로요. 당장 이번 달에 임시주총이 열리는데 그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전면전이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이번 달 중에 열릴 임시 네.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의 법적 그리고 비법적 네. 수단이 총동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원에서는 일단 아들이 주총표 대결에 필요한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에서 승리를 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아버지 측이 제안한 안건에 아들 측 이사들이 기권을 하면서 부결시키는 등 또 내부 견제가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밖에서는 딸 측이 아들이 내세운 이사 후보의 과거 경영부실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자격 미달 공세를 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또 아들 측은 이것은 악의적인 흠집내기다라면서 법적 책임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또 딸 측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사위까지 직접 콜마 B&H 주식 매입에 나서고 있는 소식도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그룹 전체가 두 편으로 나뉘어서 좀 싸우는 그런 양상입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볼 수가 없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송도 여러 개가 좀 엮여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점을 주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쨌든 이 모든 갈등의 향방은 네. 이제 최종 결국 가장 중요한 소송은 이제 아버지인 윤동환 회장이 아들을 상대로 낸 주식 반환 청구 소송,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소송인데 만약 이 소송에서 이제 아버지가 승소해서 증여했던 지분 약 13%, 지주사의 지분 13%를 되찾아오게 된다면 그룹의 지배 구조는 아버지와 딸 측이 조금 장악하게 지배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법원이 일단 지난 7일에 이 주식을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아들이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버지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들께서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보다는 좀 그룹의 지배권을 결정지을 이 본안 소송의 진행 과정을 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삼고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로나와 콜마 사태 두 사건 모두 다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중요한 변화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화그룹이 한화오션 지분 일부를 정리하면서 1조 7천억 원이 넘는 투자 차익을 거뒀습니다. 한화의 미국 법인 한화임팩트 파트너스는 전날 장마감 뒤 시간 외 거래 방식으로 한화오션 주식 약 1,307만 주를 해외 기관 투자자에게 매각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총 1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로써 한화임팩트 파트너스는 보유 지분을 모두 처분하게 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기존 46%에서 42%로 낮아졌습니다. 한화임팩트 파트너스는 2023년 한화오션 인수 과정에서 약 5,25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번 매각으로 2조 2,800억 원가량을 회수하며 1조 7,6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셈입니다.
한화그룹은 이번에 확보한 자금으로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재무 구조를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블록딜 소식에 한화오션 주가는 4%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게요. 오늘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 코스닥 4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이어가준 금요일이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일단 뭐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뭐 여전히 박스권 흐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코스피가 3,100에서 3,300선이라고 좀 봤을 때는 이제 중간 부근 이상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음 주에는 다시 박스권 상단 부분대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또한 780에서 820선까지 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오늘 811포인트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걸 감안해 보면 역시나 최근의 시장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방향성이 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간밤에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제가 뭐 중점적으로 봤었던 거 한 2가지 정도를 봤었는데 일단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를 여전히 높게 만들었느냐를 봤는데요. 일단 뭐 이번 분기 51억 달러를 예상을 했지만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52억 달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상 추정치를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분기도 뭐 62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라 상당히 계속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6년까지 신규 고객에 따라서 한 100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결국엔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중장기적인 수주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칩에 대한 부분들 지금 신규 고객이 한 3곳 정도 있고 기존 고객이 4곳 정도 있는데 현재 확보한 4개의 고객을 중심으로 뭐 제가 봤을 때는 오픈 AI도 있고 뭐 다양한 기업들도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지만 바탕으로 해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호한 상승을 보였다. 그래서 어제 잠깐 얘기해드렸을 때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셔야 되는 이 필요성이 좀 제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그런 흐름들이 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외국인 기관과 그리고 수급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도 폭도 그렇게 크진 않았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기관에 대한 매수가 장 초반엔 좀 이어졌지만 그 흐름들이 뭐 크게 이어지지 않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은 나름 양호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종목별로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로드컴 실적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도 AI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개선 가능성을 시사해주기도 했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 분위기는 계속해서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미증시를 바톤 터치를 받아서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브로드컴이 호시적도 나오고 또 신기루 오픈 AI 쪽으로 해서 이 발주도 지금 12조인가 14조인가가 지금 공시가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 이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앞으로 있어질 AI에 대한 어떤 견조한 수요 그리고 DRAM 현물 가격의 상승이랑 또 HBM4에 대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발주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들이 조정이 나온다면 이 대장주들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국경절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소비주들이 올랐다가 뭐 지금 신고가를 가는 종목도 있고 뭐 눌린 종목들 중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J 쪽 올리브영이나 합병 이슈가 좀 붙어주면서 CJ 쪽으로 좀 반등이 나왔던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뭐 파마리서치, 의료기기 쪽으로도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광객 수요가 지금 역대 최대치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향후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슈가 단발성이 아니라 이제 로봇의 어떤 그 개화기라고 하죠. 어떤 로봇의 도입의 시기를 앞당기면서 오늘 보니까 쿠팡이 자동화 물류 쪽으로 로봇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내년에 한 3조 정도 투입 예정이기 때문에 산업에 투입되는 어떤 로봇 섹터들, 뭐 휴머노이드가 될 수도 있고, 뭐 협동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치킨의 교촌 치킨이죠. 교촌 치킨에 투입되는 뭐 로봇파를 개발하는 뭐 뉴로메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눌렸을 때 조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CJ 쪽에서 오늘 CJ 올리브영이랑 합병을 하기 위해서 평가 작업을 시작한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또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도 하면서 오늘 장중에 주가 좀 출렁였는데요. 그럼에도 6%대 강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주의 경우에도 이 노란봉투법 통과가 이 정도로 크게 될 이슈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팀장님께서는 로봇주의 강세 흐름, 이 이슈에 영향받은 것과 앞으로의 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AI 칩 관련된 로봇 칩을 본격적으로 탑재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일단 공장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쪽에 탑재를 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나라의 노란봉투법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빅테크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종목들로 봤을 때는 뭐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으로 뭐 로보티즈나 뭐 SPG 관련된 부품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산업용 로봇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발전되는 거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리고 또 유일 로보틱스 SK 쪽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께서도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로봇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는데 장 초반에 좀 오전 장중에 좀 출렁이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 지켜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3,203포인트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0.7%대 더 높은 탄력 보여주면서 811포인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1,200억 원의 현재 매도 우위가 조금 더 크게 집계되고 있고요. 그래도 기관이 모처럼 순매수로 전환해주면서 지수 하단을 받쳐준 모습입니다. 928억 원의 매수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 집계가 됐습니다. 좀 비슷하게 200억 원대 물량 들어왔고요. 그 물량을 개인이 매도로 받았습니다. 507억 원대 매도 우위 포착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0.5%대 약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7만 원선 아래에서 역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SK하이닉스가 3%대 강세 보이면서 27만 4천 원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9월 5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내 증시 이번 주 내내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결국에는 상승을 유지한 채 마감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양시장 오름세로 종가를 체결하면서 4거래일째 상승 동력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어떠한 종목이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특징적이었던 건 반도체 투톱의 움직임이 엇갈렸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0.8%가량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SK하이닉스는 3%가량의 견조한 움직임을 가져갔는데요. HBM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UBS의 분석이 나왔고 목표 주가를 39만 원 웃도는 것까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브로드컴의 호실적을 SK하이닉스가 고스란히 받아갔고요.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막판까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블록딜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종가에도 5%가량 밀린 채 마감을 한 것이 특징적이고요. 나머지 조선주들의 움직임은 그래도 괜찮았었습니다. 금융주들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마무리한 가운데 오늘 또 특징적이었던 게 HMM과 포스코홀딩스가 엇갈린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HMM을 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HMM은 2%가량 상승했지만 포스코홀딩스는 2.6%가량 빠진 채 종가를 체결을 했고요. CJ가 6%가량의 상승 동력을 유지한 채 마감을 했는데 올리브영 합병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CJ그룹에서 사실 무근이다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6%가량의 오름세를 유지한 채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카카오 오늘 상승 탄력 받는 듯 했는데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챗 GPT가 적용될 것이다 카카오톡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픈 AI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결국에는 상승폭은 다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케가 점점 더 다가올수록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이어지고 있죠. 알테오젠은 1.7%, HLB와 리가켄바이오도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오늘 ABL바이오가 무려 7% 넘는 강세를 유지한 채 마감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오늘은 차익 매도 물량 나왔고요. 로봇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조금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다만 반도체 소부장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하나마이크론이 3%가량의 오름세가 나왔고 ISC 같은 경우에도 2%가량의 상승력이 나오면서 CXL과 관련된 기업들,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이어졌고요. 엔터주들 특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에스파가 앨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SM 같은 경우 2.8%가량 강한 상승 나왔고요. JYP도 1.4%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에는 유가증권 시장이 오늘 0.1%가량 상승하면서 3,205포인트까지 올라서는 데 성공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10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한 오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코스닥의 상승률이 조금 더 좋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00, 대형주들도 좀 견조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 기관이 조금 이끌어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기관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1,324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냈는데 최근 3거래일간 담던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4거래일째 시장에서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최근에 좀 꾸준하게 유입됩니다. 외국인 오늘까지 4거래일째 담아냈고요. 하지만 매수의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230억 원, 기관도 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오늘은 담아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먼저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엇갈린 움직임 나온 가운데 삼성전자가 막판에 힘이 더 빠지면서 오늘 결국에는 7만전자 내어주는 모습이 특징적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 2% 넘게 하락하면서 어제의 상승분 반납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막판에 힘을 받으면서 1.28%가량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5위권까지는 혼조세가 펼쳐졌고요. 6위부터 10위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6위부터 10위 역시나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혼조세가 펼쳐졌던 하루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KB금융은 상승했지만 완성차 기업들은 오늘 조금은 부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알테오젠은 1.7% 상승했고요. 파마리서치도 1.2%가량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미용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좀 다시금 긍정적인 이슈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관광객들 미용 관련된 관광을 많이 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주목해 볼만 합니다. 2차 전지는 오늘 빠졌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ABL바이오와 리가켄바이오 모두 다 아마케에 출동을 하는 기업들이죠. 그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주목받았고 ABL바이오가 7% 넘는 강세, 결국에는 10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HLB 같은 경우에도 가남신약에 대해서 연내에 또다시 신청할 것이다 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4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오늘 괜찮았던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환율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건이 오늘 원달러 원이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저기 고용지표 앞두고 계속 행보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 98.34로 소폭 상승해서 마감했고 달러 환율 역시 1,395원 수준으로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ADP 8월 민간 고용 자체가 전달 대비 5만 4천 명 증가로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예상치 하회하면서 미국 고용 부진이 지속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ISM 8월 서비스 구매자 관리자 지수는 52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경기 측면에서는 계속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나타나면서 달러가 하락폭을 상쇄시키고 소폭 상승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트럼프가 새 연준이사로 지명한 스티븐 바이런 연준이사 후보가 청문회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소속 의장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연준이사직을 수행하겠다고 해서 연준 독립성 훼손을 하는 발언을 했으나 독립성을 계속 지키겠다고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발언을 하면서 좀 시장에 좀 소요가 있었는데요. 우선 다른 연준 이사들도 금리 인하에 대한 엇갈린 발언들이 계속되면서 시장이 계속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아장에서 3일째 계속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1,390.2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환율 시장은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농업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접근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고용 지표에 의해서 시험 방향성이 확정될 거로 보고 있고요. 비농업 고용 지표와 실업률 두 개의 큰 지표, 고용 지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지표가 오늘 밤에 나오고 그 건으로 인해서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 미국 금리 인하 자체는 거의 99% 반영되어 있어서 올해 두 번의 금리 인하도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표가 좀 많이 서프라이즈가 있어야 방향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 실업률 같은 경우에 4.3%가 예측이고 그 이상으로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비농업 고용 지표 역시도 계속 꾸준히 부진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안 좋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내 수급 및 포지션 자체로도 지금 현재 방향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포지션은 별로 크게 없다는 느낌이 들고요. 다들 좀 가볍게 포지션을 가지고 가려는 스탠스가 전반적으로 있다라고 보입니다. 우선 고용 둔화 지표, 고용 둔화의 추세 자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달러 환율을 하락으로 좀 밀어내릴 수 있는 금리 인하를 바탕으로 영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달러 환율 하락 쪽으로 우선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비농업 고용 지표와 실업률을 확인하고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더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고용 둔화가 지속되는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하락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의 첫째 주 거래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 흐름이 나쁘지 않았지만 이 박스권을 뚫어 나갈 수 있을지가 또 다음 주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 포인트 잡아보시죠. 팀장님께서는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15%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를 보고 저희는 얻을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한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무역 합의를 서면으로 한 게 처음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이제 본격적인 합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15%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관세 협상 15%로 마무리가 질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화 방안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과 같은 나라들에 대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품목 관세 중에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과 뭐 의약품 관련돼서 상당히 좀 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점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면 결국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감안해 봤을 때 이번 일본에 대한 관세 협상 서면의 통과는 좀 의미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뭐 시장에 좀 이어지진 아직 않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기준 요건이죠. 그래서 50억이 얼마만큼 연말까지 진행이 될지에 대한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9월 안에 해결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지만 이게 연말로 가면 결국에는 이 연말에 또 최대 주주들에 대한 매도세가 거침없이 또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또 시장이 불확실적으로 이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상승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도주와 주변주에 대한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돈은 좀 한정적인 상황이고요. 고객예탁금은 70조에서 65조로 줄어든 상황인데 종목은 뭐 한쪽에 쏠리는 것보다는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가 올라갔으면 내일은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가듯이 뭐 종목별로 계속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과 뭐 엔터, 화장품, 바이오 관련된 뭐 종목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렇게 좀 움직여서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일단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중심을 갖고 종목별 장세를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관세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 뉴스 헤드라인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없는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종목별 장세에 조금 더 꼼꼼하게 대응해 보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있어질 그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가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에서 어떻게 발표가 나와서 미국 시장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ADP 그 민간 고용 지표에서 예상치가 7.5만인데 5.4만이 나오면서 소폭 둔화가 됐습니다. 금리 인하 확률은 96%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거의 뭐 확정이 된 상태인데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가 중요한 이유가 너무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버리면 이것이 경기 둔화가 아니라 침체가 아니냐. 어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반감보다도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앞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고용지표 발표를 좀 지켜보고 미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가 다음 주 국내 증시에 어떤 방향성을 판단하는 데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월은 이제 아무래도 정기국회나 이제 어떤 그 세제 개편안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랑 좀 관련 없이 시장이 좀 오르건 떨어지건 그것과 무관하게 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일정주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관광객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호텔, 뭐 카지노, 화장품 아직 안 오른 어떤 소비 섹터에 대한 접근도 해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말 정도에 보면은 지금 10월에 중국 국경절 이슈도 있지만 9월 말에는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그 무비자 입국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챙겨 가시면서 투자 포인트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체크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으로 좀 압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PCB 쪽 관련된 종목 중에 코리아 서키트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별도 실적으로는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결로는 자회사인 인터플렉스와 시그네틱스가 뭐 실적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연결로는 실적이 얼마만큼 이제 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적자 폭을 줄어드는지가 관건이지만 별도는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코리아 소켓 본업에 대해서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IT 기기 신제품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동사 PCB에 대한 공급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판에 대한 수주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CBGA와 FCCSP 역시나 뭐 자율주행 쪽에
일단 그 여러 가지 뭐 자동차 쪽에 대한 기판과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일단 뭐 매수가는 12,77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12,83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뭐 700원까지는 분할적으로 접근 가능하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앞선 고점이 14,800원인데요. 그 전 14,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 11,6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 역시나 골라주셨고 코리아 서키트 목표가 14,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전 GS P&L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일정이 있는 종목들 좀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지금 호텔을 가장 서울 중심부 뭐 명동이라든지 인사동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오는 곳에 호텔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GS P&L입니다. 파르나스 호텔, 뭐 그랜드 서울 파르나스 호텔이나 웹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 그리고 나인트리 비즈니스 호텔 등을 포함해서 한 7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월별 관광객이 역대 최대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반면에 객실은 단기간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어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실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단순히 뭐 9월, 10월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캐대언 열풍이다 뭐다 해서 계속 이런 어떤 한국에 대한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술적으로 좀 짚어드리자면 지금 신고가입니다. 저는 가는 종목이 계속 간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높은 가격대이다 보니까 좀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일선 내지 10일선 정도 눌리는 구간을 손절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고 손절가는 5만 원 라운드 피겨 가격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SPNL 목표가 6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 시장 한마디 들어볼게요. 팀장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9월 위기설이 있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대표님께서는요? 저는 일정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취합하셔서 다음 주에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장 조금은 답답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상방을 시원하게 뚫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샷.